야, 이 건방진 사모님아.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당장 이 대령님 무릎 앞에 꿇어. 쨍그랑. 분노에 찬 고함과 함께 소주잔이 화강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대전 유성구의 최고급 한우 전문점 명인관의 평화로운 저녁 식사 시간은 일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붉은 조명 아래 피어오르던 한우의 기름 연기마저 잠시 멈춘 듯 했다. 소란의 중심에는 육군본부 군수지원과장 탁경진 대령이 서 있었다. 50을 바라보는 나이 기름진 얼굴과 축 늘어진 턱살은 그가 쌓아온 안이한 권력을 대변하는 듯 했다. 그는 풀린 눈동자에 도끼를 품고는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인 아르바이트생을 쏘아봤다. 죄송합니다, 손님. 제가 실수로 물을 조금 흘려서. 애띤 얼굴의 청년은 허리가 접힐 듯 90도로 숙이며 연신 사과했다. 그의 유니폼 상의는 젖은 물기에 짙게 얼룩져 있었다. 하지만 탁경진은 그 사과를 짓밟을 기세였다. 그는 구둣발로 유리 파편을 걷어차며 혀를 끌끌 찼다. 실수? 야, 너 군대 안 다녀왔지? 군대에서 실수라는 게 용납이 되는 줄 알아? 전쟁터에서 총알 못 넣었다고 죄송합니다 하면 적군이 아이고 그러십니까 하고 봐주냐고. 이 빠진 새끼가 어디서 감히 대령님 식사하시는데 재수를 온통 붓게 해. 탁경진의 고함은 식당 전체를 쩌렁쩌렁 울렸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은 눈살을 찌푸리면서도 그의 어깨에 빛나는 무궁화 3개가 박힌 계급장을 확인하고는 황급히 시선을 피했다. 계룡대 인근인 이 유성구 지역에서 저 계급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그것은 곧 절대적인 권력이자 건드리면 피를 보는 것은 민간인이라는 암묵적인 규율이 지배하는 구역이었다. 탁경진은 거만하게 의자에 등을 기대며 맞은편에 앉은 군수물자 납품업체 대표 배동식에게 턱짓을 했다. 배 대표 봤어? 요즘 애새끼들이 이렇다니까. 군기가 빠져가지고 말이야. 내 밑에 있었으면 영창을 10번은 보내서 사람을 만들어놨을 텐데. 아이고, 과장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참으십시오. 제가 매니저 불러서 교육 다시 시키겠습니다. 배동식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탁경진의 빈잔에 재빨리 값비싼 양주를 채웠다. 이번 군수물자 입찰권으로 탁경진에게 건넨 뒷돈만 해도 현금으로 억 단위가 넘었다. 썩은 내가 나는 거래가 오가는 이 술자리는 그에게 있어 제왕의 연회나 다름없었다. 야, 알바.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나가서 3잔 가져와. 그리고 사장 오라 그래. 서비스로 육회라도 한 접시 내오라고 해야지. 내 기분이 좀 풀릴 것 아니냐. 탁경진이 낄낄거리며 청년의 어깨를 툭툭 쳤다. 손찌검이라기엔 애매하고 장난이라기엔 모욕적인 터치였다. 청년의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바로 그때였다. 소란스러운 식당 공기를 가르고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한겨울의 얼음장 밑을 흐르는 계곡물처럼 청명하면서도 소름 끼치게 차가운 음성이었다. 그만하시죠. 탁경진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술기운에 달아오른 얼굴을 돌려 목소리의 주인을 찾았다. 그곳에는 식당 구석진 자리, 기둥 뒤에 가려져 있던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짙은 남색 등산 점퍼에 캡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모자 챙 아래로 드러난 턱선과 콧날은 베일듯이 날카로웠다. 윤세아. 대한민국 육군 창설 이래 최연소 여성 중장. 전설적인 특수부대 특수전 사령부에서 10여 년을 구르며 인간 병기로 다듬어진 그녀가 이제 막 임무를 마치고 육군본부로 복귀하기 전 마지막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이었다. 그녀의 앞에는 이미 깨끗하게 비워진 국밥 그릇 하나와 물컵만이 놓여 있었다. 탁경진은 윤세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허름해 보이는 등산복 차림.
모자를 푹 눌렀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여자. 그의 눈에는 그저 등산이나 다녀와서 밥이나 축내는 흔해 빠진 아줌마 혹은 계룡대에 근무하는 하급 부사관의 아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뭐야? 이 아줌마는 지금 나한테 한 소리야? 탁경진이 코웃음을 치며 물었다. 배동식 역시 어이없다는 듯 혀를 찼다. 윤세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크지 않은 키였지만 그녀가 일어서자 주변의 공기가 묵직하게 내려앉는 듯한 착각이 일었다. 그녀는 탁경진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군더더기 없는 걸음걸이였다. 공공장소입니다. 그리고 저 청년은 귀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사과하십시오. 윤세아의 말투는 정중했으나 그 내용은 명령에 가까웠다. 귀관이라는 단어에 탁경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민간인 주제에 감히 대령인 자신에게 군대 용어를 써가며 훈계를 하다니. 그의 얄팍한 자존심에 불이 붙었다. 귀관? 이것 봐라. 어디서 군인 흉내를 내? 야, 너 뭐냐? 여기서 행정 보는 군무원 나부랭이야? 아니면 어디 하사 나부랭이 와이프라도 되냐? 탁경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윤세아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술 냄새와 고기 냄새가 섞인 역겨운 입냄새가 풍겼다. 아줌마,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나와서 설쳐?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어깨에 무궁화 안 보여? 이게 동네 꽃밭에 핀 꽃인 줄 알아. 탁경진이 자신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툭 치며 으스댔다. 윤세아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탁경진의 눈을 지나 그의 뱃살 그리고 흐트러진 정복의 단추를 스쳐 지나갔다. 특전사 시절 적의 급소를 파악하던 습관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것이다. 단 3초. 그녀가 마음만 먹었다면 탁경진의 목을 꺾어버리는데 필요한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 작전 중이 아니었다. 게다가 내일이면 저 썩어 빠진 인간의 상관으로 마주하게 될 터였다. 윤세아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비웃음 같기도 하고 동정 같기도 한 기묘한 미소였다. 무궁화라. 윤세아가 작게 중얼거렸다. 그 무궁화가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 한마디는 탁경진의 이성을 끊어놓기에 충분했다. 탁경진의 얼굴이 붉은색을 넘어 검붉게 변했다. 그는 손을 들어 올려 윤세아를 위협했다. 이 건방진 년이. 야, 너 이름 뭐야? 소속 어디야? 내가 오늘 너네 남편이고 부대장이고 싹 다 불러서 아작을 내줄 테니까. 식당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다. 배동식이 말리려는 신용을 했지만 탁경진은 이미 폭주한 기관차 같았다. 계집년이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야, 너 우스워? 내가 지금 전화 한 통만 하면 헌병대 쫙 깔리고 너 같은 거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건 일도 아니야. 무릎 꿇어. 당장 무릎 꿇고 빌어. 탁경진의 고함과 욕설이 쏟아지는 동안 윤세아는 그저 조용히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질린 것이 아니라 마치 실험실의 쥐를 관찰하는 과학자의 그것처럼 차분하고 냉철했다. 그녀는 탁경진의 군복에 달린 명찰을 눈에 새겼다. 육군 대령 탁경진. 그리고 군수 지원 마크. 윤세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상황 파악은 끝났다. 대령 탁경진. 기억해 두겠습니다. 뭐? 기억해? 하이고 아주 드라마를 찍으세요. 그래, 기억해라. 꼭 기억해서 꿈에도 나와라. 내가 널 아주 밟아 죽여버릴 테니까. 탁경진이 손가락질하며 비아냥거렸다. 윤세아는 더 이상 대구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 듯 겁에 질린 아르바이트생에게 다가갔다. 학생, 다친 데는 없나요? 네네. 괜찮습니다. 치우지 마세요. 이건 저 사람이 치워야 할 겁니다. 윤세아는 지갑에서 5만 원권 지폐 2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국밥값입니다.
남은 건 학생이 챙겨요. 오늘 기분 나쁜 일은 잊어버리고.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당 문을 향해 걸어갔다. 탁경진은 그녀의 등 뒤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야, 어디가? 도망가냐? 쫄았어.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그땐 진짜 죽여버릴 테니까. 식당 밖으로 나온 윤세아는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그녀의 어깨에도 내일이면 저 별들보다 더 찬란한 세 개의 별이 내려앉을 것이었다.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육군 참모총장의 비서실장이 보낸 문자 메시지였다. 윤 장군님, 내일 오전 10시 대회실에서 주요 지휘관 회의 및 신임 참모차장 취임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복 착용 부탁드립니다. 윤세아는 휴대전화 화면을 끄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탁경진의 찌질하고 역겨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녀의 기분은 오히려 상쾌해졌다.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의 기분이란 이런 것일까? 탁경진 대령.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그의 이름을 다시 한번 씹어 삼켰다. 내일 보자고. 누가 누구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지.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유성구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추었지만 그녀가 품고 있는 거대한 폭풍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고 있었다. 내일 육군 본부에 피바람이 불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직 그녀 자신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충청남도 계룡시 일대에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다. 계룡산 자락에서 내려온 습한 공기는 마치 앞으로 닥칠 폭풍을 예고하듯 무겁고 축축했다. 육군본부 군수지원과 사무실. 탁경진 대령은 깨질 듯한 두통을 느끼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어제 마신 양주가 속에서 부글거렸다. 그는 책상 위에 다리를 꼬고 앉아 부하 장교가 타온 꿀물을 들이켰다. 커. 이제 좀 살겠네. 야, 김대위. 너는 물 조절 하나 제대로 못하냐? 밍밍해서 이게 꿀물인지 맹물인지 원. 탁경진이 인상을 찌푸리며 컵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다. 김대위라 불린 여군 장교는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다시 타오겠습니다. 됐어. 아침부터 재수없게. 탁경진은 손을 휘저어 김대위를 내보냈다. 사무실 안에는 그를 따르는 몇몇 영관급 장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탁경진의 라인을 타고 진급을 노리는 소위 말하는 탁사단이었다. 과장님, 어제 그 일은 잘 해결되셨습니까? 배동식 사장 아주 입이 귀에 걸려서 가던데요. 소령 하나가 아부를 떨며 물었다. 탁경진은 거만하게 웃으며 뱃살을 두드렸다. 그럼 누가 한 일인데? 아, 그나저나 어제 진짜 골 때리는 일이 있었잖아. 유성에서 술 한잔 하는데 웬 미친 아줌마 하나가 시비를 거는 거야. 미친 아줌마요? 감히 대령님께 말입니까? 그러게 말이다. 등산복 꾀재재하게 입고 모자 푹 눌러 쓴 게 딱 봐도 어디서 굴러먹다 온 것 같은데. 나보고 사과를 하라 마라 훈장질을 하더라고. 내가 확 들이받아 버리려다가 내일 취임식도 있고 해서 봐줬지. 내가 성질 죽이느라 혼났다. 탁경진의 무용담에 부하들은 과장된 리액션을 보이며 맞장구 쳤다. 아이고 참으시길 잘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하지요. 그 옆 편내 운 좋은 줄 알아야 합니다. 과장님 성질 건드려서 살아남은 놈이 없는데 말입니다. 사무실 안은 킬킬거리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들은 자신들이 육군본부라는 거대한 권력의 중심에 있으며 바깥 세상의 누구도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착각에 깊이 빠져 있었다. 바로 그때 복도 스피커에서 방송이 흘러나왔다. 알립니다. 금일 오전 10시부터 대회의실에서 신임 육군 참모차장 취임식 및 주요 지휘관 회의가 있겠습니다.
영관급 이상 지휘관 및 참모들은 지금 즉시 대회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장은 정복입니다. 어우, 귀찮아 죽겠네. 새로 오는 차장이 누구래? 소문 들었어? 탁경진이 엉덩이를 털고 일어나며 물었다. 보안이 워낙 철저해서 소문만 무성합니다. 야전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라느니 정책통이라느니 말이 많은데 확실한 건 이번에 모 사단장 자리를 마치고 온다는 것뿐입니다. 흥. 누가 오든 내 라인만 안 건드리면 돼. 가자. 가서 얼굴 도장이나 찍고 와서 사우나 가자고. 탁경진은 정복 상의를 대충 걸치고 삐딱하게 모자를 쓴 채 사무실을 나섰다. 복도에는 수많은 별과 무궁화들이 대회의실을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육군본부 대회의실은 웅장했다. 수백 명의 장교가 오와 열을 맞춰 앉아 있었고 단상 위에는 태극기와 육군기가 위엄 있게 걸려 있었다. 탁경진은 중간쯤에 자리를 잡고 앉아 옆자리 동기생과 잡담을 나누었다. 야, 끝나고 점심 뭐 먹을래? 어제 먹은 한우가 기가 막히던데. 글쎄, 오늘은 짬밥이나 먹자. 새로 온 차장이 깐깐할 수도 있잖아. 깐깐해봤자지. 어차피 저녁 앞두고 쉬어오는 자리 아니냐? 적당히 비위나 맞춰주면 알아서 기겠지. 탁경진은 껌을 짝짝 씹으며 단상을 바라보았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정돈된 목소리로 외쳤다. 지금부터 신임 육군 참모차장 취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모두 기립해 주십시오. 일제히 의자 끄는 소리가 나고 수백 명의 군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숙한 침묵이 감돌았다. 신임 육군 참모차장 윤세아 중장님 입장하십니다.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대회의실 뒷문이 활짝 열렸다. 저벅, 저벅, 저벅. 규칙적이고 힘있는 구두굽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그리고 그 순간 탁경진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들어오는 사람은 여자였다. 티끌 하나 없이 다림질된 짙은 녹색의 정복. 가슴에 달린 수많은 약장들은 그녀가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치러낸 수많은 전장의 기록이었다. 특수전 휘장, 공수 휘장, 그리고 특수전 사령부 시절 받은 훈장들이 조명을 받아 번쩍였다. 하지만 탁경진을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화려한 훈장들이 아니었다. 그 얼굴. 화장기 없는 하얀 얼굴. 칼로 벤 듯 날카로운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서늘한 눈빛. 어제였다. 불과 10여 시간 전 유성구의 고깃집에서 자신이 미친 아줌마 계집년이라고 부르며 모욕을 줬던 바로 그 여자였다. 등산복을 벗고 정복을 입었을 뿐 분명 어제 그 여자였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 위 견장에 박힌 은색의 별 3개가 탁경진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준장, 소장도 아닌 충장, 군단장급 지휘관이자 육군 서열상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절대 권력자. 헉. 탁경진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다리에 힘이 풀려 하마터면 주저앉을 뻔했다. 옆에 있던 동기가 그를 툭 쳤다. 야, 왜 그래? 어디 아파? 저 여자. 탁경진은 손가락질조차 할 수 없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려 속옷을 적셨다. 윤세아는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맹수처럼 우아하고 위압적이었다. 단상 중앙에 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회의실에 모인 장교들을 둘러보았다. 수백 개의 눈동자 속에서 그녀의 시선이 정확히 한 곳에 꽂혔다. 탁경진이 서 있는 자리였다. 윤세아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어제 고깃집에서 보여주었던 바로 그 의미심장한 미소였다. 그 미소를 본 순간 탁경진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꿈이야. 이건 꿈이야. 저 여자가 중장일 리가 없어. 저런 젊은 여자가 어떻게. 말도 안 돼. 탁경진은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할 만큼 선명했다. 윤세아는 단상 앞에 마이크를 잡았다. 스피커를 통해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탁경진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충성. 선창에 맞춰 수백 명의 장교가 경례를 붙였다. 윤세아는 절도 있는 동작으로 답례했다. 손을 내린 그녀가 마이크를 고쳐 잡았다.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반갑습니다. 신임 육군 참모차장 중장 윤세아입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스피커를 찢을 듯 강력했다. 취임사를 준비해 왔습니다만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 마음을 바꿨습니다. 종이에 적힌 번지르한 말보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장내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예정에 없던 발언이었다. 참모 총장과 다른 고위 장성들도 흥미롭다는 듯 윤세아를 주시했다. 윤세아는 단상 아래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장교들이 긴장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그리고 그 시선은 다시 한번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탁경진에게 멈췄다. 군인의 명예란 무엇입니까? 윤세아가 물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은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깨에 달린 계급장은 권력을 휘두르라고 준 면허증이 아니라 그만큼 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라는 명예입니다. 그런데 윤세아의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다. 그 낮아진 톤이 오히려 더 큰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이곳 육군본부에는 그 계급장을 마치 조폭의 문신처럼 여기는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위협하고 부하를 노예처럼 부리며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혈안이 된 썩어 빠진 자가 말입니다. 탁경진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바닥이 갈라져 자신을 삼켜주기를 간절히 바랐다. 제발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를. 이 악몽이 빨리 지나가기를 빌고 또 빌었다. 하지만 윤세아는 자비로운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숨통을 끊어야만 끝을 보는 특수부대원 출신이었다. 군수지원과장 탁경진 대령. 윤세아의 입에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탁경진에게 꽂혔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그를 찌르는 화살처럼 느껴졌다. 자리에 계십니까? 윤세아가 되물었다. 탁경진은 덜덜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무릎이 서로 부딪혀 딱딱 소리가 날 지경이었다. 네. 대령 탁경진. 목소리가 염소 울음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고 이마에서는 비 오듯 땀이 흘러내렸다. 윤세아는 단상에서 내려왔다. 뚜벅, 뚜벅. 구두 소리가 탁경진의 심장을 짓밟는 듯 했다. 그녀는 탁경진의 바로 앞까지 걸어와 멈춰섰다. 주변에 있던 장교들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텄다. 탁경진은 바로 코앞에서 별 3개의 위용을 마주해야 했다. 어제 자신이 손가락질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다. 어제 저녁 유성구의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합니까? 윤세아가 나직하게 물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차장님. 탁경진은 기억상실증에라도 걸린 척 시치미를 때려 했다. 윤세아가 피식 웃었다. 처음? 기억력이 좋지 않군요. 분명 어제 나에게 그랬지요. 이 건방진 년. 어디서 굴러먹던 게. 무릎 꿇고 빌어라. 고. 장내가 술렁거렸다. 대령이 중장에게, 아니 설사 민간인이라 해도 군인이 민간인에게 그런 쌍욕을 했다는 사실에 다들 경악했다. 그리고 내 이름과 소속을 물었지요. 남편이고 부대장이고 불러서 아작을 내주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내 소속은 대한민국 육군본부. 계급은 중장입니다. 자, 이제 아작을 내보시지요. 탁경진 대령. 윤세아의 서슬 퍼런 일갈에 탁경진은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려버린 것이다. 차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냥 민간인인 줄 알고. 아니, 술에 취해서 그만. 민간인인 줄 알았다고. 윤세아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게 더 큰 죄라는 걸 모르나. 군인이 민간인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계급을 앞세워 겁박하고 갑질을 해? 내 놈이 입고 있는 그 군복이 아깝다. 내 놈 같은 쓰레기 때문에 묵묵히 헌신하는 수십만 국군 장병들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는 거야. 윤세아의 호통은 천둥 소리 같았다. 탁경진은 바닥에 머리를 쳐박고 싹싹 빌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바닥을 적셨다.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다. 어제 내 놈에게 모욕당한 그 아르바이트생 청년 그리고 내 놈에게 뇌물을 상납하며 기생해 온 업체 사장들. 그들에게 가서 빌어라. 윤세아는 뒤를 돌아보며 손짓했다. 그러자 회의실 문이 열리고 헌병 완장을 찬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군수지원과 탁경진 대령. 뇌물수수, 직권남용, 품위유지 위반 및 민간인 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헌병들이 탁경진의 양팔을 낚아챘다. 이거 나 대령이야. 탁경진이라고. 차장님. 탁경진이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헌병들에게 질질 끌려나갈 뿐이었다. 그의 처절한 비명이 회의실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윤세아는 차가운 눈으로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탁경진이 사라진 후 윤세아는 다시 단상으로 올라갔다. 어수선해진 장례를 정리하는 데는 긴 말이 필요 없었다. 그녀의 침묵 하나면 충분했다. 오늘부로 육군 본부 내의 모든 부조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 법입니다. 만약 제 앞에서 군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가 있다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방금 나간 자와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윤세아의 선포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장교가 자세를 바로잡았다. 두려움 섞인 존경심 그리고 묘한 통쾌함이 그들의 눈빛에 서렸다. 의상. 윤세아가 경례를 올리자 우렁찬 복창 소리가 계룡대를 뒤흔들었다. 충성. 회의가 끝나고 윤세아가 퇴장하자 복도에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 차진호 상사가 다가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전하십니다, 장군님. 특전사 시절 작전 개시할 때 눈빛이 나오시던데요. 오랜만이네요, 차 상사.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겨우 쥐새끼 한 마리 잡았을 뿐인걸요. 윤세아는 차 상사와 함께 참모차장 집무실로 향했다. 탁경진이 끌려간 직후 육군본부는 마치 벌집을 쑤셔놓은 듯 소란스러웠으나 겉으로는 기이할 만큼 조용했다.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았다. 계룡대 본청 지하에 위치한 헌병대 조사실. 철제 책상 하나와 낡은 의자 2개가 놓인 좁은 방 안은 습기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탁경진이 흘린 식은땀 냄새로 진동했다.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입만 열면 너희들 옷 벗는 건 일도 아니야. 당장 수사과장 오라 그래. 군단장님한테 전화 연결하라고. 탁경진은 수갑찬 손으로 책상을 쾅쾅 내리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가에는 허연 거품이 물려 있었다. 그는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은 듯 했다. 자신이 모시던 윗선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때 육중한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다. 들어온 것은 헌병 수사관이 아니었다.
말끔한 정장을 입은 안경 너머로 뱀처럼 차가운 눈빛을 한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육군본부 법무실장 장문식 준장이었다. 탁경진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장군님, 아이고 드디어 오셨군요. 저 좀 여기서 꺼내 주십시오. 그 미친 여자가 들어오자마자 사람을 이렇게 개 취급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탁경진이 애원하듯 매달렸다. 하지만 장문식 준장은 혐오스럽다는 듯 탁경진의 손을 뿌리쳤다. 그는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으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다. 탁 대령.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밖에서 다 들리겠어요. 아니, 지금 목소리가 문제입니까? 제가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관행대로 좀 챙긴 거 가지고. 관행이라. 장문식 준장이 피식 웃었다. 그 관행 때문에 지금 우리 조직 전체가 위태로워지게 생겼습니다. 자네가 싼 똥을 치우느라 윗분들이 아주 골치 아파하고 계십니다. 탁경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윗분들이라면 윤세아 차장. 그 여자가 보통 내기가 아니더군요. 오자마자 자네 장부부터 뒤지고 있습니다. 자네가 배동식 사장한테 받은 뒷돈, 유흥업소 접대 내역. 그리고 장문식 준장은 몸을 앞으로 숙여 탁경진의 귀에 속삭였다. 그 돈의 절반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적힌 비망록까지 찾고 있답니다. 탁경진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 비망록에는 자신의 비리뿐만 아니라 군수참모부장, 나아가 더 높은 곳에 있는 그분들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그것이 터지면 군 전체가 뒤집힐 일이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건 제 금고에.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장문식 준장이 말을 끊었다. 여기서 자네 혼자 독박 쓰고 조용히 옷 벗고 나가면 우리는 자네 가족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퇴직금도 챙겨주고 나중에 배 사장 통해서 자리 하나 봐주지요. 장문식 준장의 안경이 번뜩였다. 하지만 끝까지 억울하다며 같이 죽자고 덤비면 자네는 물론이고 자네 처자식까지 이 바닥에서 숨도 못 쉬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군인연금? 어림도 없지. 불명예 제대의 횡령죄로 감옥에서 썩게 될 겁니다. 탁경진은 털썩 주저앉았다. 버려진 폐. 자신은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지는 사냥개에 불과했다. 그는 절망과 분노 속에서 이를 갈았다. 한편 같은 시각. 육군 참모차장 집무실. 윤세아는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 더미 속에 파묻혀 있었다. 탁경진의 책상에서 압수한 서류들은 겉보기엔 평범한 결제 서류였지만 특수전 정보장교 출신인 그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숫자가 안 맞아. 윤세아가 볼펜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수송 차량 부품 교체 비용이 전년 대비 30%나 증액됐는데 정작 차량 가동률은 떨어졌어. 차액이 어디로 샌 거지? 그녀는 의자를 뒤로 젖히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집무실은 넓고 쾌적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 방 안에도 자신을 감시하는 눈과 귀가 있다는 것을. 똑똑. 노크 소리와 함께 차진호 상사가 들어왔다. 그는 쟁반에 따뜻한 유자차를 들고 있었다. 차장님, 잠시 쉬었다 하십시오.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습니다. 차 상사는 넉살 좋게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윤세아는 미소를 지었지만 검지를 입술에 대며 쉬쉬하는 신호를 보냈다. 차 상사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윤세아는 메모지에 글씨를 썼다. 이 방 도청되고 있어. 차 상사가 놀란 표정으로 끄덕였다. 윤세아는 다시 펜을 움직였다. 책상 밑 소파 뒤쪽. 차 상사는 차를 권하는 척하며 자연스럽게 소파 쪽으로 이동했다. 그는 허리를 숙여 소파 틈새를 더듬었다. 잠시 후 그의 손에 콩알만 한 검은 물체가 들려나왔다. 초소형 도청 장치였다.
윤세아는 쓰게 웃었다. 육군본부의 2인자 자리에 있는 사람의 방에 도청 장치라니. 이곳은 군대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소굴이나 다름없었다. 차 맛이 아주 좋네요, 차 상사님. 앞으로도 종종 부탁합니다. 윤세아는 도청 장치를 향해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차 상사에게 눈짓을 했다. 차 상사는 도청 장치를 꽉 쥐어 부수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 역정보를 흘릴 때 사용하기 위함이었다. 차 상사가 나가자 윤세아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어둠이 깔린 계룡대의 연병장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수많은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듯 했다. 그래. 다 덤벼봐. 윤세아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특전사 시절 동료들의 피로 쓰인 작전 일지였다. 전쟁은 이제부터니까. 며칠 뒤 윤세아에게 초대장이 한 장 날아왔다. 육군 발전 포럼 정기 만찬. 장소는 대전 유성구의 한 고급 호텔 연회장. 겉으로는 예비역 장성들과 현역 지휘관들이 모여 군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실상은 하나의 뒤를 잇는 군내 비밀 사조직 송백회의 비밀 회합이라는 것을 윤세아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자신을 불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였다. 회유하거나 아니면 협박하거나. 유성구의 최고급 호텔 연회장.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나는 홀 안에는 수십 명의 예비역 장성들과 기름진 얼굴의 현역 고위 장교들이 모여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겉으로는 육군 발전 포럼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달고 있었지만 윤세아가 이곳에 도착했을 때 느낀 공기는 명백히 권력의 밀실에서만 풍길 수 있는 짙은 탐욕과 배신감이었다.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윤세아가 연회장에 들어서자 시끄럽던 대화 소리가 일순간 잦아들었다. 마치 맹수가 우리 안에 들어섰을 때의 정적 같았다. 그녀는 정복 대신 검은색 투피스를 선택했다. 계급장을 내려놓고 온 것은 그들 사조직의 수평적인 만남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이 자리가 공식적인 군사회의가 아닌 범죄 조직의 모임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무언의 선전포고였다. 오, 주인공이 오셨구만. 걸걸한 목소리와 함께 무리의 중심에 있던 남자가 다가왔다. 육군 군수사령관을 지냈던 예비역 대장 장태규. 그는 송백회의 실질적인 리더이자 군납 비리의 몸통으로 의심받는 인물이었다. 그의 어깨에는 예비역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별 4개가 얹혀있는 듯한 묵직한 위압감이 있었다. 장태규는 윤세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칭찬과 평가 그리고 명백한 소유욕이 뒤섞여 있었다. 반갑습니다, 윤 중장. 소문은 익히 들었네. 아주 대단한 여장부라며. 그 탁경진인가 하는 칠칠 맞은 놈을 단칼에 베어버렸다지. 장태규가 너털 웃음을 터뜨리자 주변의 추종자들이 과장된 웃음으로 화답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다. 탁경진이 자신들의 꼴이었음을 인정하는 동시에 그 꼬리를 자른 윤세아의 능력을 시험하는 듯했다. 과찬이십니다, 선배님. 그저 군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을 뿐입니다. 썩은 부분이 있다면 도려내는 것이 군을 발전시키는 길이라 믿습니다. 윤세아는 정중했지만 뼈있는 대답을 건넸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장태규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장태규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웨이터에게서 와인잔 2개를 받아 하나를 윤세아에게 건넸다. 군법이라. 좋지. 법대로 하는 거 중요해. 하지만 말이야, 윤 중장. 군대라는 게 법으로만 돌아가는 조직이 아니거든. 선후배 간에 정이 있고 의리가 있어야지. 너무 뻣뻣하면 부러지는 법이야. 장태규는 윤세아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잔을 내밀었다. 자, 한잔하지. 우리 식구가 된 걸 환영하는 의미에서. 식구.
그 단어는 명백한 회유였다. 이 잔을 받으면 그녀는 그들의 카르텔에 들어오는 것이고 거절하면 즉시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선전포고였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고 와인잔의 맑은 붉은색이 그 긴장감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다. 윤세아는 와인잔을 받았다. 장태규의 입꼬리가 만족스럽게 올라갔다. 하지만 윤세아는 잔을 입에 대지 않고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쨍 하는 맑은 소리가 침묵을 깼다. 죄송하지만 제가 근무 중에는 술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 업무가 많이 남아 있어서요. 윤세아는 정중했지만 단호했다. 장태규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해졌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선배이자 군 원로의 잔을 거절한 것이다. 그것도 아주 공손하고 모욕적인 방식으로. 거참. 융통성이라고는 약에 쓸래도 없구만. 여자들은 이래서 큰일을 못한다니까. 장태규는 들고 있던 잔을 바닥에 내던질 듯 거칠게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와인이 튀어 하얀 식탁볼을 붉게 물들였다. 마치 피 자국처럼 보였다. 윤 중장. 내가 인생 선배로서 충고 하나 하지. 장태규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밤길 조심해. 요즘 세상이 흉흉해서 별을 달고 있어도 사고라는 건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 특히 특전사 출신이라 자신감이 넘치는 모양인데 총알은 눈이 없다는 거 잘 알지 않나. 명백한 살해 협박이었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고 몇몇 장교들은 헛기침을 하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윤세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염려 감사합니다, 선배님.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저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적의 숨소리만 듣고 목을 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제 걱정보다는 선배님의 혈압을 걱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흥분하시면 건강에 해로우니까요. 윤세아는 고개를 까딱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갔다. 등 뒤에서 장태규의 욕설과 고함이 들려왔지만 그녀에게는 패배한 개의 짖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등은 당당했고 그녀의 발걸음은 권력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다. 호텔을 빠져나온 윤세아는 차 상사가 대기시키고 있던 관용차에 올랐다. 차 상사. 관사로 돌아간다. 그녀는 짧게 지시했다. 장군님, 안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혹시 무슨 일이? 차 상사는 윤세아의 긴장된 표정을 읽어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밤길을 조심하라는 충고를 받았어요. 윤세아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의 직감은 10여 년간 생사를 넘나든 특전사의 감각이었다. 그들의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다. 차는 유성구의 번화가를 지나 계룡대로 향하는 한적한 국도에 접어들었다. 가로등도 드문 어두운 길이었다. 차 상사는 백미러를 주시하며 운전했다. 장군님. 뒤에 검은색 SUV 차량이 거리를 너무 가깝게 쫓아오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속도입니다. 차 상사의 목소리에 긴장이 역력했다. 윤세아는 안전벨트를 다시 조였다. 그녀는 이미 전투 태세였다. 심장은 차분했지만 온몸의 근육은 폭발 직전의 활화산처럼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어둠을 뚫고 뒤따라오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을 주시했다. 속도 유지해. 브레이크 밟지 마. 윤세아가 침착하게 명령했다.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다. 그들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쾅! 뒷차가 윤세아의 차 뒷범퍼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차체가 휘청거렸고 관용차 안의 서류들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이 미친 새끼들이. 차 상사가 당황하며 소리쳤다. 핸들을 놓칠 뻔했지만 베테랑인 그는 재빨리 자세를 잡았다. 핸들 꽉 잡아. 브레이크 절대 밟지 마. 윤세아가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공포 대신 날카로운 명령만이 담겨 있었다. 검은색 SUV는 다시 한번 속도를 올려 관용차의 옆구리를 들이받으려는 듯 차선을 변경했다. 놈들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라 차를 도로 밖 낭떠러지로 밀어버릴 작정이었다. 윤세아는 안전벨트를 풀었다. 그녀는 운전석의 차 상사 어깨를 꽉 잡았다. 내가 신호하면 사이드 브레이크 당기면서 핸들 왼쪽으로 꺾어. 알겠어? 네. 하지만 차 상사는 주저했다. 시속 80km가 넘는 속도에서 급격한 조향은 차량 전복을 의미했다. 죽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 지금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윤세아의 단호한 명령에 차 상사는 본능적으로 복종했다. 지금 차 상사는 사이드 브레이크 레버를 잡아당기는 동시에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다. 기익!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관용차가 급격하게 회전했다. 옆에서 들이받으려던 SUV는 갑작스러운 감속에 반응하지 못하고 앞으로 튀어나갔다. 그 순간 윤세아의 차는 팽이처럼 돌아 SUV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쿵! 하는 괴음과 함께 SUV가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전복되었다. 유리창이 박살나고 차체가 찌그러졌다. 윤세아의 차도 멈춰섰다. 에어백이 터져 시야가 가려졌지만 윤세아는 재빨리 정신을 차렸다.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차 상사는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윤세아는 차 문을 열고 내렸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전복된 SUV에서 휘발유 냄새가 났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기어 나오는 운전자를 향해 걸어갔다. 피투성이가 된 남자가 강서현을 보며 뒷걸음질 쳤다. 누구 사주야? 윤세아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차가웠다. 말해. 장태규냐? 남자는 대답 대신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다. 휴대용 잭나이프였다. 하지만 윤세아에게는 어린아이의 장난감 같았다. 퍽. 윤세아의 정강이 차기가 남자의 손목을 정확히 강타했다. 칼이 허공으로 날아갔다. 이어지는 윤세아의 주먹이 남자의 명치에 꽂혔다. 남자는 억소리도 내지 못하고 고꾸라졌다. 윤세아는 쓰러진 남자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가서 전해. 이따위 유치한 장난질은 통하지 않는다고. 다음번엔 차가 아니라 내 놈들 목이 날아갈 거라고. 멀리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차 상사가 이미 신고를 마친 것이다. 장군님. 경찰이 오기 전에 이자의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 없다. 얼굴을 보아하니 용역 깡패 수준이다. 꼬리가 밟히지 않게 철저히 준비했겠지. 중요한 건 메시지 전달이다. 윤세아는 피 묻은 손을 털며 불타오르는 SUV를 바라보았다. 이제 전면전이었다. 교통사고 위장 암살 시도 사건은 단순한 졸음운전 사고로 처리되었다. 경찰 윗선에도 이미 송백회의 손길이 뻗쳐 있었기 때문이다. 윤세아는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넘어갔다. 지금 떠들어봤자 증거 불충분으로 꼬리만 잘릴 뿐이었다.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해. 윤세아는 집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장태규와 그 배후 세력을 일망타진하려면 그들의 돈줄과 비리 장부 원본을 확보해야 했다. 겉으로 드러난 탁경진의 비리는 빙산의 일각이었다. 장태규는 군납업체와 정치권까지 엮인 거대한 카르텔의 심장부였다. 차진호 상사가 은밀하게 보고를 올렸다. 차장님, 찾았습니다. 대전과 인접한 충청남도 금산군 외곽에 있는 폐공장입니다. 겉으로는 물류 창고로 위장하고 있지만 밤마다 고급 세단들이 드나듭니다. 그곳 지하에 놈들의 금고가 있다는 첩보입니다. 경비 병력은? 윤세아가 물었다.
사설 용역 깡패들 20명 정도. 그리고 입구에 헌병 출신 경호원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조직적입니다. 20명이라. 윤세아는 입꼬리를 올렸다. 딱 몸 풀기 좋은 숫자네. 네. 설마. 직접 가시려는 건 아니시죠, 차장님? 차장님은 중장이십니다. 지휘를 하셔야지 현장에 뛰어드시면. 차 상사. 윤세아가 차 상사의 말을 끊었다. 법으로 안 되면 주먹으로 해야지. 그리고 이 작전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야. 내가 가면 내 발로 가는 거고 내가 가면 넌 그냥 운전만 한 거다. 이 일은 기록에 남아서는 안 된다. 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차 상사는 윤세아의 결심을 꺾을 수 없음을 알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10년 전 작전 지역으로 떠나기 직전의 특전사 대장의 눈빛이었다. 그날 밤 자정. 충남 금산군 외곽의 폐공장. 가로등 하나 없는 음습한 곳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검은색 전술복을 입은 윤세아와 차진호 상사, 그리고 윤세아가 특전사 시절 직접 키워낸 전역자 후배 2명이었다. 총 4명. 적은 20명. 목표는 지하 1층 금고 안에 있는 하드디스크와 장부. 인명살상은 피하되 저항하면 불구로 만들어도 좋다. 진입. 윤세아의 짧은 명령과 함께 내 그림자가 공장 담벼락을 넘었다. 뭐야? 누구야? 정문을 지키던 경호원 하나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윤세아가 순식간에 접근하여 목을 졸라 기절시킨 것이다. 동작에 군더더기가 없었다. 그녀는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였다. 공포는 없었다. 오직 목표만이 존재했다. 그들은 유령처럼 공장 내부로 침투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건장한 사내 5명이 노가리를 까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야, 저기 뭐냐? 사내 하나가 윤세아 일행을 발견하고 소리쳤다. 손님 받으러 왔다. 윤세아가 짧게 답하며 바닥을 박차고 튀어나갔다. 화직. 윤세아의 날아차기가 사내의 턱에 정확히 꽂혔다. 사내의 몸이 허수아비처럼 날아가 벽에 처박혔다. 뭐야? 잡아. 죽여. 나머지 놈들이 강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덤벼들었다. 하지만 특수전사령부 그 중에서도 인간병기라 불리던 윤세아와 그 팀원들에게 동네 양아치 수준의 폭력배들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차진호 상사가 묵직한 주먹으로 놈들의 명치를 가격하는 동안 윤세아는 춤을 추듯 놈들의 공격을 피하며 관절을 꺾고 급소를 타격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이 흐르는 듯 유려했지만 그 결과는 뼈와 살이 으스러지는 소리뿐이었다. 무당탕. 퍽. 채 5분도 되지 않아 지하 입구는 신음하는 사내들로 가득 찼다. 윤세아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숨을 골랐다. 내려간다. 지하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자 안에서 돈을 세고 있던 관리인들이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났다. 그 중에는 익숙한 얼굴도 있었다. 탁경진에게 뇌물을 바치던 배동식 사장이었다. 당신은? 윤 차장. 배동식이 귀신을 본 듯 입을 딱 벌렸다. 여기서 또 보네, 배 사장. 열심히 사시네. 윤세아는 싸늘하게 웃으며 다가갔다. 이건 주거 침입이야. 강도야. 경찰 불러. 불러 당장. 경찰 오면 아주 볼만하겠네. 육군 참모차장이 깡패 소굴에 쳐들어왔고 그 소굴에는 군납 비리 장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뉴스 헤드라인으로 딱이지 않아? 배동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윤세아는 책상 위에 놓인 장부를 집어들었다. 송백회 활동 자금 내역. 빙고. 그때 사무실 안쪽 비밀문이 열리며 덩치가 공만한 사내가 걸어 나왔다. 손에는 큼지막한 사시미 칼이 들려 있었다.
이 구역의 해결사 일명 도끼라 불리는 놈이었다. 어떤 년이 남의 영업장에서 행패야. 도끼가 흉흉한 눈빛으로 칼을 휘둘렀다. 차 상사가 나서려 했지만 윤세아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내가 하지. 몸 좀 풀고 싶었는데 잘 됐네. 윤세아는 재킷을 벗어 던지고 소매를 걷어붙였다. 하얀 팔뚝에 훈련으로 다져진 잔근육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아줌마, 후회하게 해줄게. 도끼가 괴성을 지르며 칼을 찔러왔다. 단순하지만 힘이 실린 공격이었다. 윤세아는 한 뼘 차이로 칼날을 피했다. 그리고 놈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빡! 윤세아의 팔꿈치가 도끼의 인중을 강타했다. 콧뼈가 부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났다. 도끼가 비틀거리며 물러섰지만 윤세아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도끼의 팔을 잡아채어 꺾어버리고 무릎으로 놈의 복부를 찍어 올렸다. 크! 도끼가 칼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거구의 사내가 단 3방에 무너졌다. 윤세아는 쓰러진 도끼의 머리채를 잡고 들어 올렸다. 칼은 주방에서만 쓰는 거다. 군인 앞에서 함부로 휘두르지 말고. 그녀는 놈의 머리를 바닥에 쳐박아 기절시켰다. 사무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배동식은 오줌을 지리며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윤세아는 금고 안에 있던 하드디스크와 서류 뭉치를 챙겼다. 이것만 있으면 장태규는 물론 그와 연결된 국회의원들까지 싹 다 날려버릴 수 있다. 철수한다. 윤세아는 전리품을 챙겨 들고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공장 밖으로 나오자 새벽 공기가 시원했다. 그녀의 얼굴에 묻은 피가 달빛을 받아 붉게 빛났다. 이제 쇼타임이야. 윤세아는 차 상사에게 하드디스크를 넘겨주며 말했다. 이거 복사해서 언론사, 검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동시에 뿌려. 아침 해가 뜨면 대한민국이 아주 시끄러워질 거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반짝였다. 윤세아의 어깨에 달린 3개의 별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아침 7시 뉴스. 앵커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높고 다급했다. 텔레비전 화면에는 윤세아가 어젯밤 확보한 비리 장부의 사본과 이중 계약서들이 적나라하게 송출되고 있었다. 윤세아와 차진호 상사가 계획한 대로 언론과 권력 핵심부에 동시에 뿌려진 정보는 걷잡을 수 없는 폭발력을 보여주었다. 속보입니다. 육군본부 군수비리 의혹이 담긴 내부 문건이 공개되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수년간 조직적으로 자행된 납품 비리와 횡령, 그리고 이를 주도한 사조직 송백회의 실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즉각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이 비리 장부에는 현역 고위 장성뿐만 아니라 여야 국회의원들의 이름과 비자금 내역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전 유성구의 한 고급 주택. 장태규 예비역 대장은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 던졌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화면이 꺼졌지만 그의 분노는 꺼지지 않았다. 에이, 이 망할 년이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내가 누군지 알고. 장태규의 손이 덜덜 떨렸다. 평생을 군림해온 자신의 왕국이 단 하룻밤 만에, 그것도 자신이 여자라서 큰일을 못한다고 평가했던 젊은 중장 하나 때문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전화통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송백회 소속 국회의원들, 방산업체 사장들, 그리고 줄줄이 엮인 고위 장성들의 전화였다. 여보세요. 김 의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으라고 했잖아. 장태규가 수화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싸늘했다. 장 선배님,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백해요. 그리고 제 이름은 거론하지 마십시오.
저도 살아야겠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다. 이 은혜도 모르는 새끼들이. 장태규는 전화기를 벽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만든 카르텔에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군복을 벗은 지 오래였지만 그는 여전히 군의 심장부를 조종하고 있었다. 그 힘의 원천은 바로 돈과 비밀이었다. 그리고 윤세아는 그 두 가지를 모두 훔쳐갔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윤세아, 그 세 개의 별을 단 여자의 차가운 눈빛만이 떠올랐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이유와 지난 세월의 모든 권위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행위였다. 같은 시각, 육군본부 분위기는 어제와 정반대였다. 윤세아가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장교들은 홍해처럼 갈라져 90도로 허리를 숙여 경례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탁경진 대령을 단칼에 베어버린 것도 모자라 군 전체를 옥죄던 부패의 실체를 단숨에 끌어낸 그녀는 이미 군 내부의 전설이 되어 있었다. 윤세아는 참모 차장실로 들어갔다. 차진호 상사가 밝은 얼굴로 맞이했다. 차장님, 난리가 났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도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장태규 그자는 지금 출국 금지 조치되었습니다. 도망칠 구멍은 막아놔야지. 윤세아는 자리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피곤이 몰려왔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무는 법이죠. 장태규는 순순히 잡힐 위인이 아닙니다. 보안 태세를 강화하세요. 알겠습니다. 헌병대를 증원하고 관사 주변 경계를. 바로 그때였다. 차진호 상사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 차 상사가 의아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았다. 누구십니까? 육군 참모 차장실 차진호 상사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차 상사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는 윤세아를 바라봤지만 감히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장 차장 바꾸라고. 내 놈 누구야?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녹이 어린 고함이었다. 윤세아는 고개를 들어 차 상사를 바라보았다. 차 상사는 창백해진 얼굴로 전화기를 윤세아에게 건넸다. 장태규. 입니다. 윤세아는 침착하게 전화기를 받았다. 윤세아입니다. 윤 중장. 아니 세아야. 우리 좋게 끝내자고 했잖아.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장태규의 목소리는 비릿할 정도로 차분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소름 끼쳤다. 좋게 끝낼 기회는 어젯밤 호텔에서 드렸습니다. 자수하십시오. 그게 전직 대장으로서 보일 수 있는 마지막 명예입니다. 명예? 크크크. 명예가 밥 먹여주나. 내가 내 밥그릇을 걷어찼으니 나도 내 가장 소중한 것을 가져와야 하지 않겠어? 윤세아의 눈썹이 꿈틀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아끼는 그 딸내미. 지금 유치원에 있나? 이름이 하은이었지 아마. 윤세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6살 난 딸이 있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키워온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자 영린이었다. 당신,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죽이기라도 하겠다고. 늦었어. 지금 내 부하들이 유치원 앞에 가 있다. 선택해. 지금 당장 증거 조작이라고 발표하고 수사를 중단시켜. 그리고 혼자 내가 있는 곳으로 와. 안 그러면 내일 아침 뉴스에는 비리 장부 대신 내 딸의 부고가 실릴 거다. 뚝. 전화가 끊겼다. 윤세아는 전화기를 움켜쥐었다. 플라스틱이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다. 특전사 시절 수많은 사선을 넘으면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차장님, 무슨 일입니까?
차진호 상사가 다급하게 물었다. 윤세아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가 아닌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시뻘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 분노는 특전사 대장의 분노가 아닌 엄마의 분노였다. 하은이를 노렸어. 네. 따님을요. 당장 경찰에 신고하고 특공대를. 아니. 놈들은 경찰이 움직이는 낌새가 보이면 바로 실행할 거야. 윤세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는 옷걸이에 걸려있던 정복 상의를 벗어 던지고 캐비닛을 열었다. 그곳에는 그녀가 현역 시절 입었던 낡은 전술 조끼와 군화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공식적인 군복 대신 가장 익숙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투복을 선택했다. 이 작전은 군이 아닌 어머니 윤세아의 개인적인 전쟁이었다. 차 상사. 지금 즉시 하은이 유치원으로 가서 상황 파악하고 만약 놈들이 이미 데려갔으면 추적해. 놈들의 목적지는 장태규의 은신처인 충남 금산군 인근 별장일 거야. 산속 깊은 곳에 개인 요새처럼 개조해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 차장님은요? 윤세아는 군화끈을 단단히 조염했다. 군화끈을 매는 그녀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망설임이 없었다. 그 행동은 분노를 통제하고 집중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오랜 습관이었다. 나는 놈들의 머리를 자르러 간다. 그녀는 허리춤에 권총집을 찼다. 대령의 갑질을 응징했던 참모 차장이나 비리 카르텔을 부수던 개혁가가 아니었다. 오직 딸을 되찾기 위해 지옥으로 뛰어드는 맹수였다. 내 딸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 건지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 거야. 그녀의 등 뒤로 서늘한 살기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차진호 상사는 그녀의 눈빛에서 더 이상 군법이나 상명하복의 규율을 논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저 충성심과 걱정이 뒤섞인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목숨을 걸고 따님을 찾겠습니다. 부탁한다. 차 상사는 즉시 유치원 쪽으로 출발했고 윤세아는 그녀의 개인 차량인 검은색 SUV에 올랐다. 그녀는 내비게이션에 금산군 산자락 깊숙한 곳에 좌표를 입력했다. 차를 몰면서 윤세아는 장태규의 심리를 분석했다. 장태규는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자 가장 원초적이고 비열한 방법인 납치를 선택했다. 이는 그가 이미 명예와 이성을 모두 버렸다는 증거였다. 그는 윤세아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하여 자신의 몰락을 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순순히 증거를 포기할 것이라 생각했겠지. 내가 여자이고 엄마이니까. 하지만 그는 윤세아를 완전히 오판했다. 그녀가 특전사에서 배운 것은 전술과 전투뿐만이 아니었다. 인질이 잡힌 상황에서 절대 흥정하지 마라. 흥정은 인질범에게 시간을 주고 윤세아의 약점을 영구히 드러내는 일이었다. 장태규는 윤세아에게 혼자 오라고 명령했다. 즉, 그녀의 군사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였다. 그녀는 그 요구를 충실히 따르는 척했다. 경찰이나 헌병대가 개입하면 장태규는 망설임 없이 하은이를 해칠 터였다. 혼자서 처리해야 한다. 군의 개입 없이 완벽하게. 윤세아의 차량은 어둠을 뚫고 맹렬히 달렸다. 계룡대에서 금산군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인적이 드물었다. 그녀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머릿속으로 장태규 별장의 구조와 경비 병력을 시뮬레이션했다. 장태규의 별장은 과거 육군 기밀시설이었던 곳을 불법적으로 개조한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다. 지하 벙커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았다. 경비는 외부 용역 깡패들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고 그들은 돈에 움직이는 비전문가들이었다. 도끼 같은 놈들이겠지. 20명 이내.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다. 대상을 정확히 무력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분노를 냉정한 의지로 바꾸었다. 하은아.
엄마가 간다. 그녀는 운전석 아래에 숨겨둔 대테러용 섬광탄 3발과 최루탄 2발을 챙겼다. 권총집의 총탄은 만약을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다. 그녀의 주먹과 발 그리고 10년간 특전사에서 다듬어진 전투 기술이 가장 믿음직한 무기였다. 어둠 속을 달리는 윤세아의 SUV는 흡사 총구를 겨누고 돌진하는 특수작전 차량과 같았다. 충청남도 금산군 산자락 깊숙한 곳에 위치한 장태규의 개인 별장. 겉으로는 평범한 전원주택처럼 보였지만 지하는 요새처럼 개조되어 있었다. 송백회의 비밀 아지트이자 장태규가 최후의 보루로 삼은 곳이었다. 장태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엽총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사설 용역 업체에서 고용한 거구의 사내들이 10명 포진해 있었다. 모두 흉기를 든 채 살벌한 분위기를 풍겼다. 회장님,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무전기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장태규는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지하 감방에 가도. 그리고 윤세아가 오면 바로 문 열어주고 혼자 왔는지 확인하고. 잠시 후 별장 마당으로 검은색 SUV 차량 한 대가 들어왔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급정거한 차에서 내린 사람은 윤세아였다. 그녀는 군복 바지에 검은색 티셔츠, 그리고 전술조끼 차림이었다. 무장도 하지 않은 맨몸이었다. 그녀는 두 손을 머리 위로 들고 천천히 별장 현관을 향해 걸어왔다. 오, 정말 혼자 왔군. 모성애라는 게 대단해. 장태규는 킬킬거리며 인터폰을 눌렀다. 들여보내. 철문이 열리고 윤세아가 거실로 들어섰다. 15명의 사내가 순식간에 그녀를 포위했다. 거실 중앙 소파에 거만하게 앉은 장태규가 엽총을 들어 윤세아를 겨누었다. 어서 와라 윤 중장. 아니, 이제 곧 옷 벗을 윤세아 씨. 윤세아는 장태규의 총구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장태규의 눈동자를 향해 꽂혀 있었다. 내 딸 어디 있어?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듯 낮고 차가웠다. 성격도 급하긴. 걱정 마. 아직은 털끝 하나 안 건드렸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장태규는 턱짓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노트북을 가리켰다. 자, 거기 앉아서 방송 켜. 그리고 국민들에게 말해. 그 장부는 조작된 것이고 내가 시켜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리고 나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퇴하겠다고 말이야. 윤세아는 천천히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다. 사내들이 긴장하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윤세아는 노트북 앞에 섰다. 하지만 그녀는 노트북을 켜는 대신 천천히 손을 내려 테이블 모서리를 잡았다. 장태규, 넌 군인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야. 뭐라고? 전쟁터에서도 어린아이는 건드리지 않는 게 불문율이다. 넌 그 선을 넘었어. 윤세아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나도 오늘 선을 넘을 생각이야. 화직. 윤세아가 테이블을 한 손으로 뒤집어 엎었다. 육중한 참나무 테이블이 공중으로 붕 뜨더니 장태규 앞을 막고 있던 사내 2명을 덮쳤다. 으악. 사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순간 윤세아의 몸이 튀어나갔다. 쏴버려. 장태규가 당황하여 엽총 방아쇠를 당겼다. 팡! 굉음과 함께 산탄이 발사되었지만 윤세아는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녀는 바닥을 구르며 총알을 피한 뒤 가장 가까이 있던 사내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우둑.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끔찍하게 울렸다. 윤세아는 쓰러지는 사내의 허리춤에서 단검을 빼앗아 들었다. 죽여. 전연 죽여. 장태규가 소리쳤다. 남은 13명의 사내가 일제히 덤벼들었다. 강목과 쇠파이프가 허공을 갈랐다. 하지만 윤세아에게 그들은 움직이는 표적에 불과했다. 석, 퍽, 억.
윤세아는 칼을 휘두르지 않았다. 칼등으로 급소를 가격하고 손목과 발목의 인대를 정확히 끊어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춤을 추듯 유려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그녀는 사내들의 공격을 무시하고 오직 상대를 쓰러뜨리는 것에 집중했다. 한 놈이 뒤에서 윤세아의 목을 조르려 했다. 윤세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놈의 팔을 잡아 업어치기로 바닥에 꽂아버렸다. 쿵 소리와 함께 놈이 기절했다. 불과 5분. 거실 바닥은 신음하며 뒹구는 사내들로 가득 찼다. 서 있는 사람은 오직 윤세아 한 명뿐이었다. 그녀의 몸에는 땀방울 외에 피 한 방울 튀지 않았다. 윤세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장태규를 바라보았다. 장태규는 공포에 질려 엽총을 다시 장전하려 했지만 손이 너무 떨려 탄약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오지 마. 오면 쏜다. 오면 진짜 쏴. 윤세아는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녀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장태규의 심장은 쪼그라들었다. 내 딸 어디 있어? 윤세아가 다시 물었다. 이번에는 질문이 아니었다. 사형 선고였다. 지하실에 있다. 제발 살려줘. 내가 돈 줄게. 다 내 거야. 장태규는 소파 뒤로 기어 도망치며 비명을 질렀다. 윤세아는 장태규의 멱살을 잡아 들어 올렸다. 100kg이 넘는 거구가 종이 인형처럼 들려 올라갔다. 안 돼. 넌 너무 쉽게 죽으면 안 돼. 윤세아는 장태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그의 엽총을 집어들어 반으로 꺾어버렸다. 그때 지하실 쪽에서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차진호 상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장님, 하은이 찾았습니다. 무사합니다. 윤세아의 굳어있던 표정이 그제야 풀렸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수고했어, 차 상사. 데리고 나가 있어. 아이에게 이런 꼴 보일 순 없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차 상사가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거실에는 윤세아와 장태규 둘만 남았다. 윤세아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네, 접니다. 준비됐습니까? 전화기 너머로 우렁찬 대답이 들려왔다. 네, 차장님. 헌병 특임대 도착했습니다. 진입 대기 중입니다. 윤세아는 장태규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웃었다. 들어와. 쾅, 쾅, 쾅. 별장의 창문이 깨지고 섬광탄이 터졌다. 헌병이다. 전원 동작 그만. 무기 버려. 검은색 대테러복을 입은 헌병 특임대원 수십 명이 레페를 타고 내려와 거실을 장악했다. 쓰러져 있던 용역 깡패들은 짐짝처럼 체포되었다. 윤세아는 헌병 대장에게 장태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놈은 특급 범죄자다. 납치, 감금, 살인, 미수, 그리고 내란 음모까지 적용할 수 있는 모든 혐의를 다 걸어서 체포해. 그리고 윤세아는 장태규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감옥에 가서도 편히 잠들지 못할 거야. 내가 매일같이 면회를 갈 거거든. 내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읊어주러. 장태규는 재갈이 물린 채 개처럼 끌려나갔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절망이 가득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윤세아는 폐허가 된 거실을 둘러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니,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는 차 상사 품에 안겨있는 딸 하은이가 보였다. 엄마. 아이가 울먹이며 달려왔다. 윤세아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다. 미안해, 하은아. 엄마가 너무 늦었지. 미안해. 차가운 철혈에 잠근 윤세아의 눈에서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계룡산 별장 사건 이후 2번의 계절이 바뀌었다. 대한민국 육군은 창군 이래 최대의 개혁을 맞이하고 있었다.
장태규와 송백회 일당은 전원 구속 기소되었고 그들과 결탁했던 국회의원과 방산업체들도 줄줄이 법의 심판대에 섰다. 육군본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썩은 살을 도려낸 자리에는 능력 있고 청렴한 젊은 장교들이 배치되었다. 군수 지원과 역시 완전히 새로운 얼굴들로 채워졌다. 윤세아의 집무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계룡대의 가을 풍경이 유난히 아름다웠다. 똑똑.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정복을 단정하게 입은 차진호 상사가 들어왔다. 차장님. 저녁 지원서 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차 상사가 서류 봉투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윤세아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바라보았다. 이번 사건을 끝으로 그녀는 군복을 벗기로 결심했다. 비록 정의를 실현했지만 사적인 복수를 위해 군 병력을 동원했다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장군 윤세아가 아닌 엄마 윤세아로 살고 싶었다. 딸의 눈물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훈장이자 새로운 명령이었다. 고마워요, 차 상사.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차장님. 덕분에 군대가 군대다워졌습니다. 후배들이 얼마나 장군님을 자랑스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차 상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는 윤세아의 결정이 옳음을 알았지만 동시에 그녀 같은 지휘관을 잃는다는 사실에 깊은 아쉬움을 느꼈다. 나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정문 위병소에 손님이 와 계십니다. 손님? 윤세아는 의아해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육군본부 본청 현관으로 나오자 수백 명의 장병이 도열해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충성. 우렁찬 경례 소리가 계룡산 자락을 울렸다. 사병부터 장군까지 육군본부에 근무하는 모든 군인이 자발적으로 나와 그녀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고 있었다. 그들 누구도 강요받지 않았다. 그것은 권력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진정한 영웅에 대한 존경과 경외심이었다. 맨 앞줄에는 탁경진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그 식당 아르바이트생 청년이 서 있었다. 지금은 머리를 깎고 늠름한 훈련병이 된 그 청년이었다. 그는 씩씩하게 경례를 붙이며 눈물을 글썽였다. 윤세아는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마지막으로 답례했다. 충성. 그녀의 손끝은 그 어느 때보다 절도 있고 기품이 있었다. 그녀는 군복을 벗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별 넷의 대장보다 더 빛나 보였다. 위병소를 나서는 윤세아의 앞에는 작은 경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운전석에서 내린 것은 그녀의 딸 하은이었다. 엄마. 이제 진짜 집에 가는 거야? 군대 안 가도 돼? 하은이가 달려와 품에 안겼다. 응. 이제 엄마는 우리 하은이 대장님 명령만 들을 거야. 윤세아는 아이를 안아들고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는 전쟁터의 흉포한 장군이 아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의 미소였다. 차가 출발하자 100m 속으로 멀어지는 육군 본부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가 남긴 전설은 아마도 오랫동안 이곳에 남아 올바른 군인의 길이 무엇인지 비추어 줄 것이다. 시간은 화살처럼 흘러 어느덧 두 번의 봄이 다시 찾아왔다. 대전 유성구의 한적한 주택가.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는 골목길에 고소한 빵 냄새가 퍼져나갔다. 세아 베이커리. 작고 아담한 빵집 간판 아래 앞치마를 두른 윤세아가 갓 구운 빵을 진열하고 있었다. 군복 대신 편안한 셔츠와 면바지를 입은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다. 사장님, 여기 단팥빵 5개만 주세요. 어머, 철수 엄마 오셨어요? 덤으로 하나 더 넣어드릴게요. 윤세아는 동네 주민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었다. 이곳 사람들에게 그녀는 그저 손맛 좋고 인심 후한 아이 엄마일 뿐이었다.
그녀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중장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딸랑. 풍경 소리와 함께 가게 문이 열렸다. 어서 오세요. 갓 구운 소보로빵이에요. 인사를 건네던 윤세아의 말이 멈췄다. 가게 안으로 들어선 손님들의 복장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은색 선글라스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입구를 지켰고 그 사이로 백발이 성한 노신사가 걸어 들어왔다. 국방부 장관이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렸다. 윤세아는 빵 집게를 내려놓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장관님께서 누추한 곳까지 어인일이십니까? 허허 윤 장군. 아니, 이제는 윤 사장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빵 냄새가 아주 기가 막히구먼. 장관은 진열된 빵을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윤세아를 보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세아야. 기니 할 말이 있어서 왔다. 윤세아는 장관을 가게 안쪽 테이블로 안내했다. 장관은 자리에 앉자마자 봉투 하나를 꺼냈다. 대통령님 친서다. 이번에 국방개혁자문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군 내부의 부조리를 감시하고 올바른 지휘관을 양성하기 위한 민간기구지. 대통령님께서는 내가 그 위원장을 맡아주기를 원하신다. 윤세아는 봉투를 바라보았다. 다시 권력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였다. 세간에서는 그녀가 정계에 진출할 것이라는 소문도 파다했다. 하지만 윤세아는 봉투를 집어들지 않았다. 대신 쟁반에 따뜻한 우유와 빵을 담아 장관 앞에 내밀었다. 장관님, 저는 지금 제 임무에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임무라니? 윤세아는 가게 밖을 가리켰다. 통유리 너머로 초등학교 하교 시간이 되었는지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중에는 노란 가방을 맨 딸 하은이도 있었다. 제 딸아이의 저녁밥을 챙겨주고 동네 이웃들에게 따뜻한 빵을 구워주는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조금 더 안전해지도록 제가 있는 자리에서 작은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게 지금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윤세아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절했다. 군대는 떠났지만 제 마음속의 군인 정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지시하는 것보다 낮은 곳에서 함께 호흡하는 게 저에게는 더 어울리는 옷 같습니다. 장관은 잠시 멍하니 윤세아를 바라보다가 이내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하! 역시 윤세아야. 특전사의 호랑이가 빵집 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발톱이 빠진 게 아니었어. 장관은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알겠다. 대통령님께는 내 뜻을 잘 전달하마. 대신 가끔 빵이나 사러 오마. 이건 거절하지 않겠지. 언제든 환영입니다. 단골 할인도 해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고 호탕하게 웃었다. 장관이 돌아가고 가게 문이 다시 열렸다. 엄마. 하은이가 달려와 윤세아의 품에 안겼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장래 희망 그리기 했는데 나 뭐 그렸게? 우리 하은이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화가. 아니, 짜잔. 하은이가 스케치북을 펼쳐 보였다. 그곳에는 군복을 입고 별 3개가 달린 모자를 쓴 여자가 빵집 앞에서 아이들을 지켜주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 밑에는 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멋진 우리 엄마 대장님. 윤세아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어떤 훈장보다도 값지고 빛나는 훈장이었다. 하은아. 응? 엄마는 이제 군인이 아니지만 그래도 언제나 하은이와 친구들을 지켜주는 대장님이야. 알지? 당연하지. 우리 엄마는 슈퍼히어로잖아. 윤세아는 딸을 꼭 껴안았다. 가게 밖에는 어느새 노을이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은 아름다웠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은 평화로웠다. 윤세아는 문 밖을 나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먼 계룡산 자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뺨을 스쳤다. 그 바람 속에 더 이상 피냄새나 화약 냄새는 없었다. 오직 향긋한 봄 내음뿐이었다. 임무 완료.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은조렸다.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여성 중장 윤세아. 그녀는 군복을 벗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지지 않는 별로 불의에 맞서 싸운 전설적인 지휘관으로 기억될 것이다. 그녀의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가 심어놓은 희망의 씨앗은 이제 막 꽃을 피우기 시작했다.